지난 2월 28일 날 토요일이죠. 오전 9시 반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합동 군사작전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 시작된 전쟁이 오늘로 2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중동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번에 봉쇄하면서 단 한 척의 배라도 지나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모두 폭파시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다 보니까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도 미치고 있죠. 원유를 수입해 오지 못하니까 부산물이 나프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프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엊그저께 갑자기 뉴스에서 쓰레기 봉투가 이제 귀해진다 막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막 편의점 가서 쓰레기 봉투 주세요 그랬는데 이미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름값도 오늘 아침부터 2,000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가 나한테 그런 피해가 피부에 와 닿게 되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죠. 애당초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다. 이란에 핵도 없는데 핵 때문에 전쟁을 했다. 그리고 분명한 전쟁의 목표가 뭔지도 희미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네타냐후의 그 가스라이팅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해서 네타냐후 때문에 꼬드김을 받아서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커피숍에서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서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고 명분 없는 전쟁, 목표가 불분명한 전쟁, 그러면서 온통 이스라엘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그러니 뉴스에서도 그러니 유튜브는 오죽하겠냐는 얘기죠. 평소에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 미국과 이란 문제,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역사들을 제대로 한번 고민해보거나 공부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자칭 전문가라고 하면서 막 말을 쏟아내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지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추문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나기 이전에 했던 이 관세 정책이 막 25%, 50% 왔다 갔다 하면서 오락가락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이민자를 잡겠다고 미네소타에서 그 민간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니까 게다가 이제 11월 달에 있게 될 미국의 중간 선거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3월 31일에 이스라엘에 1년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의 정부가 해산이 되고, 정부가 해산이 되면 네타냐후 총리도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3월 31일 날 그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네타냐후 총리는 자리를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동안 계속해서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위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게 되면 교도소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선은 뭔가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이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일정들이 올섭이 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말 답답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4,000km나 떨어져 있는 인도양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란은 왜 이러는지, 왜 이 전쟁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총리직을 연장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이슈를 외부로 돌리고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인가? 아니면 그 전쟁을 한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은 남들은 잘 모르고 남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언론사에서도 어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그 진짜 속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또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단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후로 1979년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은 도저히 서로 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됐는가?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전에 프랑스로 망명가 있던 이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인이라는 최고 성직자가 79년에 이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란은 이슬람에 의한,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의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법이 있고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국민의 손에 의해서 투표로 대통령이 뽑힌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고 성직자가 얘는 아니야 하면은 대통령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최고 성직자 호메이니가 인정해야만 비로소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상한 시스템이 된 거예요. 모든 법 위에 이슬람이 자리 잡고 그 이슬람의 교리에 의해서 이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이슬람 교리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추진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슬람 교리 중에서도 이란은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 종주국이고 이 시아파의 이슬람 시아파에도 우리 기독교에 있듯이 종말론이 이 시아파에도 종말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종말론 교리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제12대 마흐디, 이 마흐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듯이 이 사람들도 이 12대 이맘 마흐디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그 마흐디가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무슬림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믿고 있는 게 이슬람 시아파의 종말론 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12대 이맘 마흐디는 도대체 누구냐? 무함마드라는 이슬람 종교를 맨 처음에 창시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후계자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들이 그 다음부터 1대 이맘, 2대 이맘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가는데 이 무함마드가 죽기 전에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11명의 이맘이 계속 나오고 이맘을 선정하면 그 이맘의 아들이 두 번째 이맘이 되고 그 아들이 세 번째 이렇게 되죠. 그렇게 가다가 12번째 이맘이 태어나게 되면 그 이맘이 비로소 이 땅에 모든 불의를 없애버릴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시아파 사람들은 12번째 이맘이 태어나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이맘, 세 번째 이맘, 네 번째 이맘 그러다가 11번째 이맘이 태어나니까 이제 이 11번째 이맘이 아이를 낳으면은 아들을 낳게 되면 12번째 이맘이죠. 그러니 이 무슬림 시아파 성도들은 이 무슬림들은 이 11번째 이맘을 얼마나 떠받들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무슬림 사회에서 11번째 이맘을 거의 왕처럼 모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이건 그냥 정치적인 왕이죠. 왕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이맘일 뿐인데 왜 저렇게 떠받드는 거야? 저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은 나는 어떻게 되지? 왕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왕이 11번째 이맘을 독사를 시켜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12번째 이맘은 당분간 안 나오겠지라고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1번째 이맘이 죽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12번째 이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이맘은, 12번째 이맘은 이 무슬림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인데, 이거는 11번째 이맘이 누렸던 왕보다 더한 권력과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 12번째 이맘은 더 엄청난 메시아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없어야 되죠,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위험을 느낀 이 12번째 이맘, 이 12번째 이맘의 이름이 마흐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흐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12번째 이맘이시여, 여기 있다가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왕한테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살 때의 이맘이, 12번째 이맘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번째 이맘은 한 번도 세상 사람들한테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 시아파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살아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다시 우리 앞에 현세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이 이슬람 시아파 종말론 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12번째 이맘이 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때 이 오기 직전에, 12번째 이맘이 오기 직전에 이 세상은 온갖 압제와 불의가 가득한 상태가 되는데, 시아파 무슬림들은 그 압제와 불의, 이 불의와 압제는 이 시아파 무슬림들을 향한 불의와 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의와 압제를 누가 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사탄인데, 그 사탄은 큰 사탄과 작은 사탄으로 나뉘고, 큰 사탄은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호메인이라는 최고 성직자가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사탄들, 특히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모두 내쫓아야 되고 지구상에서 이들을 반드시 없애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기다리는 12번째 이맘 마흐디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게 이슬람 시아파의 종말론 교리라는 겁니다. 2015년도 이란의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2월 28일 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하메네이 역시 뭐라고 트위터에다가 썼냐면은, 이스라엘은 아시아 지역의 악성 암덩어리이며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근절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인류에서 치명적인 암종양이다. 그리고 그들은 의심할 것 없이 뿌리 뽑히고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에게 죽음을 이렇게 외치면서, 이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전쟁은 단순히 어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천상과 지상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전쟁이다. 여기서 선은 이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악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이 똑같은 거예요. 마침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아마겟돈 전쟁이 이란이 악의 무리들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들의 지상 미션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란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순한 적국이 아니라, 그리고 외교적 적국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종말의 때에 극복해야 될, 그리고 싸워서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해야 할 거대한 악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란은 마흐디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구상에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없애버리는 거 결코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죠. 미국은 이란에서부터 10,000km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부터 1,500km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란은 그 조그만 나라, 얼마나 조그만 나라냐면요, 인구가 900만입니다. 이란은 인구가 9,000만이에요. 땅덩어리를 쳐도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75배나 넓어요. 어마어마한 다윗과 골리앗으로 쳐도 이건 그냥 골리앗이 아닙니다. 이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쉽게 없앨 수 없는 것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이란은 그 나라에 핵무기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국제사회에다가 우리가 그만큼 20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200개 이상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는 있죠. 핵무기를 200개 이상 갖고 있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요번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지구상에 핵무기가 10,000개를 넘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200개 이상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란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핵무기가 하나도 없는 그 이란이 핵무기를 200개 이상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란은 지금까지 계속 핵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핵을 미사일 탄두에다가 달아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서 날려보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란은 그동안 국제사회를 향해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목적으로 에너지 활용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핵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라늄을 광산에 들어가서 캐내면은요, 그 우라늄 돌덩어리에 진짜 에너지원으로 핵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우라늄을 추출해내는 것은 그 돌멩이 안에 0.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라늄 광물을 지금 보시는 이 원심 분리기에다 놓고 이걸 고속 회전하면 진짜 에너지로 폭발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우라늄을 뽑아내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렇게 해서 우라늄 농축 농도가 3.3%에서부터 5%까지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이 제일 어렵답니다. 3%에서 5%까지 만들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조농축 우라늄으로서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경수로 발전소 원전 발전에 사용할 때 이 3%에서 5%를 우라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에서 20%까지는 주로 의료용이라든가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20%를 넘기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핵무기로 쓸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90%가 돼야 되는데 20%에서 90%로 넘어가는 과정은 맨 처음에 0.7%에서 3% 가는 그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20%에서 90%는 금방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란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60%까지 간 거예요. 핵무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핵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자그마치 450kg이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미국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란하고 핵 협정을 했죠. 그때 당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더 이상 너네들은 이렇게 20% 넘어가지 마, 5% 넘어가지 마. 너네들이 어차피 평화롭게 이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3.67%까지만 만들고 그 이상 넘기지 마.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약속할 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 3.67%까지만 그리고 그거를 100kg까지만 만들기로 했어요. 3.67%까지만 만들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넘기게 되는지 안 넘기고 그걸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감시를 누가 하냐면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하는데 여기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을 거야. 그래? 니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겠다고. 오케이. 해서 오바마 때 그게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가 그 사인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이란이 핵무기 만들 생각이 없대. 3.67%로 끝낸다잖아. 이제 이란은 오바마하고 세계 인류를 이 핵의 공포 속에 몰아넣지 않고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사인까지 받아냈으니 이 이란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로, 특히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오바마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 이 이란의 그때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전 세계가 얼마나 칭찬하고 난리를 쳤는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단 한 나라 이스라엘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이란이 지금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페이크 계약이야. 이거는 약속이야. 왜냐? 쟤네들이 3.67%를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원심 불리기를. 이 여기서 3.67%에서 5%로 넘어가고 20%로 넘어가고 얼마든지 50% 넘기고 60%까지 넘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0%,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고 핵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공장을 올스톱 시키고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국제기구가, 국제사회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이스라엘은 꼭 이렇게 찬물을 꼈냐라면서 이스라엘만 계속해서 비난해 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이란한테 핵을 만들지 못하게 계속 압력을 넣었던 이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란은 핵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들은 이 핵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란은 못 갖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은요, 핵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핵으로 미국과 이란을 향해서 쏘아댈 것이고 이 나라들을 반드시 없애버리겠다고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란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 많은 장소에서 여러 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미국을 쓸어버리겠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지중해 앞바다에 쓸어서 수장시키겠다라고 줄곧 공공연하게 국제 무대에서 유엔에서 그렇게 연설해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니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란은요, 그렇게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미사일을 사정거리 2000km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탄도미사일들이 날아왔습니까? 그 탄도미사일 꼭대기에다가 맨 위에다가 그들이 60% 90%로 농축한 그 핵 우라늄을 싣고 이스라엘로 날려보내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포에 떨지 않을 수밖에 없죠. 2000km가 아니라 지금 4000km까지 쐈습니다. 이란의 이 탄도미사일 그 발사 실력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해 있어요. 이번에 4,000km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물론 떨어지기 전에 이번에 요격을 당해서 공중에서 폭파되긴 했지만 만약에 그것이 요격되지 않고 떨어졌으면 그 4,000km 안에 어디까지 포함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고요. 저 영국 런던과 파리, 베를린, 로마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지금 놀랐습니다. 야, 이게 이란의 핵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네. 이게 유럽까지도 올 수 있겠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영국 런던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네 런던 앞마당에도 핵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라.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다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큰일 났다. 만약에 이란이 핵을 완성해서 갖고 있게 된다면요, 안 그래도 이란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온갖 날뛰어댔던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제 우리의 그 뒷배후 이란이 핵을 갖고 있으니 마치 자기들이 핵을 갖고 있는 거 마냥 얼마나 더 난리를 치겠냐는 얘기죠. 물론 이란에서 날아오는 핵도 핵이지만은 주변 옆에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역시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성가신 존재들입니다. 이란이 핵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도 우리도 핵 가질래. 이란과
적국으로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적국으로 있는 사우디도 역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네. 터키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핵무기가 우리 터키에도 떨어질 수 있네.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 이란이 핵을 갖기 시작하면요, 모든 그 중동 국가들이 전부 다 연쇄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요, 지금 1만 기 있는 이 핵무기가 순식간에 15,000기, 2만 기까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이란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결국 3.67% 오바마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어디로 갔냐고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어요. 지금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그 양도 100kg가 아니라 450kg를 좀 만들어서 숨겨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요, 그 450kg의 농축 우라늄을 찾으려고 눈이 벌겋게 지금 찾아다니는 중이에요. 이거 찾아서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도 협상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네가 갖고 있는 450kg의 그 고농축 우라늄 내놔라. 너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 미국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국제 핵기구 IAEA가 관리하도록 넘겨줘라. 근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란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 2월 26일 날 3차 핵협상 때 그걸 계속 얘기했는데 이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 우리도 핵을, 우라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결국은 이란이 핵을 만들고 갖고 있게 되면 반드시 그 핵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는 거 전 세계가 모를 리가 없고, 또 국제사회라고 해서 당연히 또 모를 리가 없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너네는 핵을 만들 생각도 하지 말고 핵을 만드는 공장도 다 없애버리고 지금 갖고 있는 핵 고농축 우라늄 450kg도 내놓고,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이란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대리 세력들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뒤에서 무기와 돈으로 지원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게 현실적인 제안이죠.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게, 협상해보자 라고 하지 않고 다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더 이상 늦추면 60%에서 핵무기로 변환할 수 있는 90%까지 가는 데는 2주일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2주일 전에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90%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면은 핵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곧 이 절체절명의 찰나의 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개인의 비리와 개인의 이유로 국내 문제가 복잡해서 그거를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라디오를 듣는데 왜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게 나오는데 이란에 핵이 없대는데 억지로 핑계를 만들고 억지로 이유를 대서 핵을 만들지 말라고, 핵을 내놓으라고 전쟁을 건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엄청난 이 죄악과 이란을 향해서 이 어린애들을 위해서 150명이나 되는 그 어린애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이런 전쟁을 이스라엘은 계속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미국의 범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을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발표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 철도를 개통하겠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아랍에미레이트까지는 배로 물건을 컨테이너를 싣고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횡단을 하는 건데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만드는 겁니다. 12,700km. 이 철도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배로 가서 그리스로 가고, 어떤 배는 그리스로 가고, 어떤 배는 프랑스로 가고, 어떤 배는 스페인으로 가고, 어떤 배는 로마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로 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또 어떤 배들은 스페인과 프랑스로 가는 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IMEC, 인도에서부터 미드리스트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커디나 이 회랑을, 경제 회랑을 건설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왜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인도와 미국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쇼로 내놓는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10년 전부터 1대1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죠. 이 아시아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북경에서부터 전 세계를 통과해서 저 유럽까지 가는, 그래서 두 개의 루트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내륙으로 해서 북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해안가에서, 부두에서 인도를 거쳐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가는 두 개의 루트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컨테이너에다 싣고 인도에다 팔고 아프리카에 팔고 중동에 팔고 그리고 유럽에다 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 140여 개 나라가 이 루트에 끼어들 수밖에 없고 참여하게 되죠. 이것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그물망에, 중국이 깔아놓는 1대1로 그물망에 인류의 3분의 2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물류와 데이터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세계 패권을 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1대1로 이 중국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 세계는, 지구촌은 중국이 중심이 돼서 중국의 이한 시스템에 의해서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가 돌아가게 된다는 일, 이것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IMEC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저 위로 가는 것이 1대1로 프로젝트고 밑으로 가는 것이 이 IMEC,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은 인도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일까요? 중국은 자기네들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값싼 임금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팔려고 하는데 이 미국은 노동 임금이 비싸요. 그래서 그걸 다음으로 어디를 선택했냐면 바로 이 중국 대신에 인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인도는요, 잠재적인 국가입니다. 인구가 14억이에요. 중국보다도 앞섰습니다. 이 14억의 인구가 얼마나 노동력이 많고 또 이 노동력이 많다 보니까 거대한 소비 시장이요, 중국보다도 더 무서운 데가 인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하고 또 다른 점이 이 인도의 경제 성장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얘기죠. 2010년도만 해도 인도의 GDP가 세계 10위였답니다. 10위. 그런데 2025년도에 6계단을 뛰어넘어서 인도의 GDP가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는 얘기예요. 인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도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공장들 다 거기 있지 말고 인도로 오세요. 인도에서 공장 해가지고 잘 되잖아요. 중국이 결국은 그 공장을 문 닫게 하고 다 내쫓으면서 그 공장을 자기네들이 다 먹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거기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두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 애플이 있어요. 삼성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있고 인텔도 있고 폭스바겐, 도요타, GM, BMW, 그다음에 네슬레, 우유.
이 중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 테슬라, 현대, 기아, LG까지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다 이제 공장을 빼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인도로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 이 여기에 노동력이 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물건값이 싸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 물건들을 인도에서도 소비하지만은 그것들을 전부 다 트레일러에 실어서 아랍에미리트로 간 다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아랍에미리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철도를 까는데 이게 한국 그 건설에서도 참여한대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철도만 까는 게 아니라 철도 밑에 뭘 까냐면은 광케이블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광케이블이 예전에는 그 광케이블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를 통해서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로 모든 것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뭔가 사고가 나면, 특히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나면 이 바닷속에 있는 광케이블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침몰하거나 걸리거나 고장나가지고 이 닻을 내리다가 광케이블을 건드리면은 그 수에즈 운하에 광케이블이 먹통이 되면 아시아와 유럽이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리스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륙으로, 땅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를 통해서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이거야말로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냐면은 초당 219테라바이트랍니다. 초당 219. 별로 안 놀라시네요. 초당 219테라. 이거는요, 수십만 편의 90분짜리 영화를 1초면 보는다는 거예요. 초고속 광케이블을 깔겠다는 거예요. 철도 밑에다가. 뿐만 아니라 철도 양옆에는 수소 파이프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수소 파이프가 왜 필요하느냐? 지금 LNG 가스를 예전에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이걸 파이프를 끊으면서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그 해 겨울에 이 가스 파이프를 러시아가 끊어버려가지고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이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 입장에, 특히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이 가스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랍에미리트에서부터 유럽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서 철길이 있으면 철길 양옆에다가 쫙 이렇게 파이프를 까는 겁니다. 수소 가스를 보내준다는 얘기죠. 앞으로 AI 시대이죠. AI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하는 10번 하는 것보다도 챗GPT에다가 한 번 검색하게 되면 이 10번 이 구글 돌리는 거에 필요한 전력보다도 한 번 챗GPT에다 물어보는 게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AI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전력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전력을 만드는 이 가스를 러시아에서 못 받고 지금 특히 카타르의 그 LNG선 지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파괴가 됐어요. 늘 이런 불안한 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 철도 옆에다가 파이프라인을 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인도에서부터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루트의 방법보다도 이 IMEC 이 경제 회랑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게 되면은 시간은 40% 줄어들게 되고 비용은 30% 이상 줄어들면서 물건의 단가들이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력이 세겠어요. 아랍에미리트, 인도에서 배를 타고 넘어온 컨테이너 선이 아랍에미리트에 내리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결국 도착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어디로 갈까요? 하이파 항구로 가는 겁니다. 이 하이파 항구는요, 한국으로 치면은 저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데예요. 하이파 항구로 다 모든 이 컨테이너들이 와서 여기서 다시 또 배에 실어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로 가고 이태리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런데 여기가 가면서
만약에 하이파 항구에 너무나 많은 이 물동량이 도착이 돼가지고 이게 배들이 다 소화를 못한다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이 뭐냐면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우디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사우디 북쪽의 네옴시티로 갑니다. 그 네옴시티에서 배로 어디로 가냐면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에일랏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이 배가 가느냐 바로 지중해로 가요. 그게 바로 벤구리온 운하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에일랏에서부터 가자지구까지 운하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 옆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는 만든 지 150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특히 옛날에 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만들 때는 새로 물길을 냈다기보다도 원래 있던 그 사막의 계곡에다가 조금 덮어가지고 길을 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 뱃길이 막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모래가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지고 바닥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배가 걸려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로 가지 말고 이 이스라엘에서 에일랏에서 연결된 벤구리온 운하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중해로 가는데 그 벤구리온 운하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 가자지구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앞으로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와 돈 버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가자지구에 저 팔레스타인이 있고 하마스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를 만들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가자지구에 맨날 이스라엘 두들겨 부셔가지고 지금 폐허가 된 걸 뉴스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어떻게 세계적인 휴양지를 만들어? 왜 세계적인 휴양지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 IMEC 이 프로젝트의 이스라엘의 이 대륙의 종점이 이스라엘 가자지구란 얘기예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언제까지 기름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기름은 유한하죠. 파다 보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의 빈살만 이 왕세자도 생각한 것이 앞으로 이 사우디는 기름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관광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옴시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류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사우디는 이 IMEC만 만들어지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는요 가만히 앉아서 통과세만 받아도 사우디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한테 계속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걸 몰라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가자지구를 두들겨 부수는 아니에요. 거기를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유럽으로 가는 출구로 그리고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에 하마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싹 신도시로 바꾸는데 얼마 안 걸려요. 5년에서 10년 내로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툭 하면 배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AI 시스템으로 이것이 자동 조정되는 150m의 이 폭으로 그러니까 배가 한쪽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스템의 새로운 운하가 이스라엘에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죠. IMEC가 건설되면 미국은 물론 미국이 인도에다가 애플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물건 만들게 해서 저 중동과 유럽에다 팔면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사우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가지고 잘해보자라고 이제 바닷가에서 맨발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인도는 영원히 한편이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인도와 이스라엘, 거기에 사우디까지 한편이 돼서 도저히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세 나라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으쌰으쌰 잘해보자라고 얘기했다니. 그러다가
드디어 2023년에 9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이걸 딱 발표한 겁니다. 2023년 9월 9일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그림에 이 IMF만 완성이 되면 모든 나라, 여러 나라들이 해피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황금 노선에 한 복판에 돈과 무기를 풀어서 길을 막고 행패를 부리면서 이 프로젝트가 잘 못되기를 회방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이게 바로 이란이란 얘기죠. 이란이에요. 이란이 왜 문제일까요? 이란은요, 2021년도 3월에 중국하고 이란하고 놀라운 협정을 맺습니다. 앞으로 25년 동안 중국은 인도에다가 500조 이상의 돈을 투자하겠다. 중국이 이란에다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란은 중국의 원유를 아주 싼 값에 우리한테 계속 공급해줘라.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란은 그동안 전 세계와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500조를 투자해 주겠다니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을 모실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이 하고 있는 이 1대1로의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이란을 삼겠다라고 했으니 이제 이란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의 이 프로젝트에, 중국의 명령에 외면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 때문에 이란이 어마어마하게 그 지위가 격상이 됐어요. 게다가 이란의 주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IMF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란 입장에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과 미국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자기 앞마당으로 지나가는 이 도로를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특히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 사우디는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그렇게 왼수 같은 이란과 사우디가 이것 때문에 잘 먹고 산다고, 이거는 우리가 눈 뜨고 못 보지. 그래서 이것을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란이 본격적으로 IMEC 이 프로젝트를 회방하기 시작하는지요. 2023년 9월 9일 날 인도 뉴델리에서 이거 처음 발표했다 그랬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10월 7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2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중동 전쟁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폭약 소리와 화약 냄새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리스크를 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란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이란이 원했다기보다도 사실은 이것은 중국이 원했던 것이죠. 이 IMEC 프로젝트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한테 무기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저 남쪽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한테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홍해 앞을 지나가는 모든 선박들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협박하고 깡패 같은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IMEC, 이 경제회랑의 건설 프로젝트를 눈뜨고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을 시켰고,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일들을 올스톱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올스톱 돼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지금도 계속 핵을 만들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농축농도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450kg이나 어딘가에 숨겨놨습니다. 이게요, 고농축 우라늄 60%의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것이 450kg라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큰 것 같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수부들이 그 물속에 들어갈 때 등에다 메고 하는 그 산소통, 그게 하나에 20kg 정도 되는데 이 고농축 우라늄을 20kg짜리 그 산소통 같은 데다가 보관해서 20개 정도로 나눠서 여기저기 숨겨놓은 겁니다. 이거 무슨 산속에 가서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디 가서 찾냐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도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은 정교하게 잘 차서 팍팍팍 죽이는데 왜 이건 못 찾아내느냐. 찾아내려면 착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상전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디다가 저 누구네 집 창고에다가 그걸 보관하고 있겠냐고요. 저 깊은 산 속에 수백 미터 들어간 그 터널 끝에다 숨겨놨을 거 아닙니까? 이건 벙커버스터로도 파괴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다 함부로 이걸 폭탄을 터뜨릴 수가 없는 게 그 고농축 우라늄을 터뜨리게 되면은 아직 핵은 아니지만 핵무기는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겠냐.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 숨겼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데 시간을 봐가면서 찾으려고 그러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IMEC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바로 옆에 이란이 있는데 그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그 어디 철도를 다니겠냐고 무서워서. 그러다가 또 이란은 이번에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쏟아붓는 것보다도 어디다가 더 많이 쏟아붓습니까? 아랍에미리트에 더 많이 쏟아붓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은 3월 25일 기준으로 이란은 이스라엘에다 800발 정도 보냈대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2,000발을 넘게 2,041발을 보냈어요. 2배 이상을 이스라엘보다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 IMF가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하려고, 출발을 못하게 하려고. 거기를 얼마나 이란이 두들겨 부셨는지 몰라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60% 이상이 아랍에미레이트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죠. 사우디에도 60여 발의 미사일과 600개 이상의 드론을 날렸습니다. 결국은 IMEC 프로젝트의 최대 걸림돌인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고 대충 두들겨 부시고 미사일 공장이나 발사대나 부시고 드론 공장 부시고 중요 인물 제거하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란이 잠재적으로 보유하게 될 이 고농축 우라늄 핵을 아예 제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예 싹을 뽑아야 이 전쟁이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6월달 전쟁을 하면서 핵시설을 폭파했죠. 그리고 2026년 2월에 이란의 지도부들을 제거하고 수백조 원짜리 이 도로를 뚫기 위해서 박힌 도로를 빼내고 방해물을 치워버리는 전략적 계산으로 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IMEC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입니다. 물류 전쟁이고 경제를 잡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크게 봤을 때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투닥거리는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영과 이슬람의 영의 영적 전쟁이며 세계 질서 에너지 패권을 과연 공산국가 중국과 이슬람국가 이란이 잡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잡게 되느냐 이 패권 전쟁에서 누가 잡게 될 것인가 이거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공산국가 중국과 이슬람국가 이란이 전 세계 인류를 3분의 2나 자기네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생각이 없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즉흥적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란은 핵 연구를 중단할 의사가 없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고 이스라엘 역시 쟤네들은 핵을 만들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미국을 없애려는 이슬람 시아파들과 벌이는 엄청난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폄하하고 과소평가하고 그 프레임을 바꾸려는 악한 무리들의 시도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라디오에서 시도 때도 없이 펼쳐지며, 대한민국의 무슬림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오늘도 이스라엘을, 가자지구의 불쌍한 아이들을 폭탄으로, 미사일로, 탱크로 밀어붙여서 죽이는 저 잔혹한 이스라엘 하나님, 저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범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 무지막지한 전쟁, 환장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 방송에서 그것이 공공연하게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서기 7세기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 이슬람 종교는 14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83억 인구 중에서 자그마치 22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땅 이스라엘과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을 향해서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지금 그 국면에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전쟁이 난 거예요. 왜 전쟁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 전쟁이 일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고 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절대로 이란을 파괴시켜 주십시오, 이란을 저주합니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49장 3절에서 3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엘람이 바로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한 나라가 없으리라.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 국민들이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다 탈출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됐듯이 이란 국민들도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다 그곳에서 못 살겠다가 다 뛰쳐나갔다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브레드 TV에 와가지고 얘기한 이란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도 이란 사람이 있고, 미국은 뭐 당연히 이란 사람들이 있고, 이란 사람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을 만큼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여기서 위는 보좌를 얘기해,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 베풀고,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람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쟁이 끝나면요,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이 IRGC 이슬람 혁명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혁명 수비대, 이 수비대가 괴멸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란에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란 사람들이 엘람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왔던 그 이란 사람이 얘기해요. 이란 국민들의 숫자가 9천만 명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란 땅에서 그 무슬림 이슬람 정권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도
밖에 나가서 지하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온 이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란을 잡고 있는 이슬람의 영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반드시 그 땅에서 괴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요, 이쯤에서 전쟁 빨리 끝내라. 당장 우리의 휘발유가 계속 값이 올라가고 LNG가 끊겨가지고 우리 저 쓰레기 봉투 살 수가 없게 되니 제발 전쟁 끝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란과 전쟁의 뉴스를 현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만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란 국민들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전투기 소리, 분명히 이스라엘 전투기나 미국 전투기겠죠. 이 전투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어서 빨리 저 이란의 무슬림 정권을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서 트위터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우리를 살려달라. 도저히 여기는 우리 스스로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미국이 와서 도와주시든지 이스라엘이 와서 두들겨 부숴서 저들을 다 내쫓아 주시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는 단 한 줄도 뉴스에 나오지 않냐는 얘기죠. 오히려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서 시위하고 이스라엘 국기와 미국 국기를 불에 태우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진을 지지밟고 불에 태우는 이런 뉴스만 나오고 왜 베냐민 네타냐후한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보내는 그 이메일과 트위터들은 뉴스에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도 불과 8시간 만에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무고한 시민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1,400명을 잔혹하게 죽였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삽자루로 내려 찍으면서 그렇게 죽이고 아이들과 엄마를 끌어안은 채 불에 태워서 오븐 렌지에 집어넣고 251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가자지구로 인질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가족이, 내 식구가, 내 백성이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한테 끌려가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만 있습니까? 찾아와야죠.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두들겨 부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는지 그 원인과 본질은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만 가지고 흥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 범죄 국가다, 전쟁을 못해서 안달이 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을 전 세계로 흩어보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의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은 잊어버리냐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비난하니까 나도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본질은 잘 몰라요. 역사적 배경도 몰라요.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남들이 욕하니까 나도 그 욕하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고 문명적이지 않은 것 같고 덜 진보된 것 같고 덜 시대적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트럼프를 비난해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해야 내가 좀 뭔가 폼나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문외층들의, 이 문외한들의 생각 없는 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거짓된 정보와 가짜 뉴스 정도는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시대를 분별하라. 뭐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사리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비록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빗나가지 않고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을 모두 홍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 그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죠.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바빌론도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놓았던 로마 제국 무너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인 스페인 제국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던 이란, 지금 보십시오. 멸망 직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못 알아듣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무리들과 절대로 그들의 편이 돼서 그들을 응원하는 이 악마 같은 짓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와주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걸. 대한민국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이슬람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란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란이 이슬람 정권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의 그 이슬람의 영으로 독재를 하고 있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들을 하나님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괴멸시켜 주시고 그들로부터 이란 국민들이 해방되며 지금도 이란의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 900만 명 정도 되는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구출하여 주셔서 그 땅 엘람에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그 땅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이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란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들의 대리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고 했던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보아 주시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와 기독교인들도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스라엘을 응원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 중에 우리가 룻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